세계의 위인 전기 8편 아브라함 링컨. 흑인 노예가 불쌍해요. 차가운 바람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에이브는 사라 누나와 함께 벽난로가에 앉아 어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이야기에 빠져들 무렵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에이브의 아버지 토머스 링컨은 얼른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문 밖에는 백인 사내 한 사람과 흑인 몇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버지는 그들을 친절하게 맞았습니다. 그러자 백인 사내는 으스스 진저리를 치며 성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노예들을 마구간에 재워야 하는데. 백인 사내는 말을 하다 말고 밖에 서 있는 흑인들을 흘낏 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을 마구간에 재워? 에이브는 깜짝 놀라 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흑인들은 한결같이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갓난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는 흑인 여자도 있었습니다. 아니, 왜 사람들을 저렇게 묶어 놓았을까? 에이브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곧 그들을 마구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조금 뒤 아버지와 백인 사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이브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사람들을 저렇게 쇠사슬을 꽁꽁 묶었어요? 노예들은 걸핏하면 달아나려고 하거든. 그래서 저렇게 묶어두는 것이란다. 노예가 뭔데요? 에이브의 물음에 사내는 깜짝 놀라는 신용을 하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노예가 뭐냐니? 바로 저 꼼둥이들이 노예지. 넌 노예를 한 번 정도 본 적이 없니? 네. 에이브는 사내의 얼굴을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의자에 걸터 앉으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예란 죽을 때까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것들이야.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해야 한다고. 튼튼하고 일 잘하는 노예를 사려면 무척 많은 돈을 주어야 해. 사람을 사고 팔아요? 에이브가 놀라서 묻자 사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람이라니. 검둥이들은 우리 백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사고 팔 수도 있고 죽이든 살리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예일 뿐이야. 너무 불쌍해요. 사내의 말을 듣고 에이브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와 울먹이는 에이브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가엾은 흑인 노예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이 소년이 바로 훗날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말썽꾸러기 낙서징이. 에이브람 링컨은 1809년 2월 12일 미국 켄터키주의 어느 산골 마을의 작은 통나무 오두막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에이브의 아버지 토마스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에이브는 부지런한 아버지와 상냥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에이브가 2살이 되던 해 에이브의 가족은 노브 크리크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 이사 간 집도 역시 보잘것없는 통나무 집이었습니다. 게다가 땅도 그다지 그름진 편이 아니어서 아버지는 늘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일구어 밭 이랑을 만들면 어머니는 그 뒤를 따라가며 옥수수 씨를 뿌렸습니다. 어린 에이브는 사라 누나와 함께 아버지가 파낸 나무 뿌리를 밭 한쪽에 모아두기도 하고 돌멩이를 주워 나르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에이브와 사라는 호롱불 밑에 모여 앉아 어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에 밤이 깊어 가는 줄 몰랐습니다. 6살이 되자 에이브는 나인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마을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학교는 말이 학교지 헛간이나 다름없을 만큼 작고 초라했습니다. 나인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책 읽기만을 시켰습니다. 종이와 연필이 없어서 쓰기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이브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마냥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나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선생님, 여기에다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써주세요. 에이브는 어디서 구했는지 종이 한 장과 숫 한 조각을 나인이 선생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글자 쓰기를 배우고 싶은 게로구나.
라인이 선생님은 싱크도 쓰며 에이브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정성 들여 써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이 온통 낙서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의 짓인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벽이고 마룻바닥이고 모두 에이브람 링컨이라는 글자가 서툴게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이브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한쪽 구석에 서서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단을 칠 줄 알았던 아버지는 뜻밖에도 에이브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요 말썽꾸러기 잘못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좋아. 오늘은 용서해 줄 테니 다음부터는 반드시 널판지나 종이에 써야 한다. 아버지는 에이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에이브는 학교에 다니는 틈틈이 집안일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에이브는 아버지를 도와 땅을 일구기도 하고 가끔씩 산에 올라 뗄나무를 마련해 오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에이브의 가족은 모두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에이브의 통나무 집에는 가끔씩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외진 곳이라 장사꾼이나 여행자들이 마땅히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날 밤 에이브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들은 난로가에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세운 워싱턴 대통령이야말로 훌륭한 분이지. 독립선언을 쓴 제퍼슨 대통령은 어떻고 그분이야말로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긴 분이야. 인권, 자유는 알겠는데 인권은 무슨 뜻일까? 나그네들이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던 에이브는 궁금증을 찾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인권이란 말이 무슨 뜻이세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를 타고났다는 뜻이야.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고 독립선언서에도 쓰여 있거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요? 그래,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해도 사람은 모두 다 귀하고 귀한 만큼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네, 에이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자유와 인권이란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한 에이브. 에이브가 7살 되던 해 에이브의 가족은 인디아나 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무렵 인디아나 주에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땅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넓은 땅을 일구어 밭을 만들었습니다. 에이브도 아버지를 도와 도끼로 나무들을 찍어 내기도 하고 때로는 소젖도 짰습니다. 가을이 되자 아버지는 새로 통나무집을 지었습니다. 그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통나무집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오기를 정말 잘했어요. 어머니는 통나무집을 바라보며 마냥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행복하기만 하던 에이브의 집에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에이브가 9살 되던 여름 어머니가 우유병에 걸려 알아눕고 만 것입니다. 우유병은 독풀을 먹은 소의 젖을 먹으면 걸리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레 어머니를 잃은 에이브는 우울하고 슬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통나무집은 무척이나 쓸쓸했습니다. 집안을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살림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에이브와 사라는 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하느라 다니던 학교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으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재혼을 서둘러야겠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1년쯤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새어머니는 상냥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브와 사라를 친자식 이상으로 귀여워하며 자상하게 돌봐 주었습니다. 에이브는 새어머니가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에이브의 통나무집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에이브를 다시 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에이브는 상냥한 새어머니도 생기고 학교에도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자 매우 기뻤습니다. 에이브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의 밭일을 힘껏 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여러 가지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에이브는 책 읽기를 좋아해서 한번 책을 붙들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비바람이 새책에 몰아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에이브는 밤늦도록 이웃마을 아저씨에게 빌려온 워싱턴 전기를 읽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에이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사이 지붕 틈새로 빗물이 새어
빌려온 책이 온통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어쩌면 좋지? 남의 책을 빌려다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에이브는 어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돈이 있으면 새 책을 사다 줄 수도 있으련만 에이브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비에 젖어 못 쓰게 된 책을 그대로 가져다 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에이브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책 주인을 찾아가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빌기로 했습니다. 아저씨 용서해 주세요. 비가 새는 바람에 책이 못 쓰게 되었어요. 그 대신 제가 며칠 동안 아저씨 댁에서 책값만큼 일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자 아저씨는 뜻밖에도 부드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책값만큼 일을 해서 갚겠다니 용서해 주마. 그날부터 사흘 동안 에이브는 밭일도 하고 장작도 패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저씨는 성실하게 일하는 에이브의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내게 책을 몇 권 주마. 아저씨는 에이브에게 빌려주었던 워싱턴 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몇 권 더 주었습니다. 에이브는 뜻이 기뻐서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1828년 어느덧 에이브는 19살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에이브는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으며 마을 근처를 흐르는 앤더슨 강에서 뱃사공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긴 미시시피 강과 합쳐지는 앤더슨 강에는 날마다 커다란 증기선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미시시피 강 하류에 있는 뉴올리언스라는 큰 도시를 오가는 배들이었습니다. 뉴올리언스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여기보다 사람도 많고 큰 건물도 많다던데 에이브는 큰 도시로 나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에이브, 뉴올리언스에 한번 다녀오지 않겠나? 친구인 알렌의 아버지 겐트리 씨가 에이브에게 말했습니다. 큰 상점을 경영하는 겐트리 씨는 인디애나주에서 나는 특산물을 멀리 뉴올리언스에 내다 팔 생각이었습니다. 배에 물건을 싣고 뉴올리언스로 가서 파는 일이라네. 알렌이 자네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군. 에이브는 알렌과 함께 곧 배에 물건을 싣고 뉴올리언스로 갔습니다. 과연 뉴올리언스는 큰 도시였습니다. 곳곳에 높은 건물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고 거리마다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와, 굉장히 큰 도시네? 저 많은 사람들 좀 봐. 에이브는 난생 처음 보는 도시의 화려함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에이브와 알렌은 곧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싣고 간 물건은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나중에 타고 온 배까지 사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배도 많은 이익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일을 마친 두 사람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시내 곳곳을 쏘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브는 뉴올리언스가 활기차고 화려하기만 한 도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거리마다 술집과 도박장이 즐비했고 도둑질과 사기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뒤엉켜 욕을 하며 싸우는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어느덧 인디애나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증기선을 타기 위해 항구로 갔습니다. 항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증기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증기선에 오른 에이브는 간판 난간에 기대 서서 배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증기선에서 난데없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빨리 거라 이 게으른 검둥이들아. 에이브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백인 청년이 쇠사슬에 묶인 흑인 노예들에게 책찍을 마구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에이브의 머릿속에는 문득 어렸을 때 보았던 노예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노예들이 또 끌려오는군. 알렌은 별일 아니라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윽고 에이브를 실은 배는 백고동을 길게 울리며 뉴올리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에이브는 마음이 몹시 울적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흑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이브는 책을 읽다 말고 난간에 기대 서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다 같은 사람들인데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그렇게 짐승처럼 대하다니. 그때 알렌이 에이브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에이브, 손에 들고 있는 책 이름이 뭐야?
미국의 역사라는 책이야. 우리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 있어. 그래? 어떤 얘긴데? 알렌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쓰여 있어. 그야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 하지만 당연한 권리를 전혀 못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 아까 너도 봤겠지만 흑인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쇠사슬로 묶고 책찍으로 때릴 수 있어? 그러자 알렌이 벌떡 뛰며 말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이라니. 어떻게 우리가 그 더러운 검둥이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알렌의 말을 듣자 이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알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렌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에이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겠지. 그래서 저 불쌍한 흑인들도 사람 대접을 받고 살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만일 내게 저 흑인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할 텐데. 에이브는 안타까워 자기도 모르게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정치의 발을 내딛다. 1831년 22살이 된 에이브람 링컨은 가족들의 곁을 떠나 일리노이주의 뉴셀렘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자기 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뉴셀렘에서 링컨은 작은 상점의 점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링컨은 늘 상냥하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익살스러운 말솜씨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링컨은 보기 드물게 성실한 젊은이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링컨을 칭찬했습니다. 링컨은 상점 일을 하는 데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일하는 틈틈이 혼자서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 법률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보게, 그 딱딱한 법률책이 뭐 그리 재미있다고 날마다 읽고 있나? 무슨 소리? 법률책은 소설책보다 더 재미있다네. 사람들이 책벌레라고 놀릴 때마다 링컨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링컨은 마을 사람들을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재치 있는 말솜씨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링컨의 말솜씨는 훌륭해. 무슨 얘기든 쉽고 재밌게 하잖아. 이러다 뿐인가. 저렇게 성실하고 똑똑한 젊은이는 흔치 않지. 마을 사람들은 링컨에게 다가올 일리노이주 의회 선거에 출마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해. 그래, 우리처럼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도 살기가 편해지지. 글쎄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누가 자신 있겠나. 어쨌든 잘 생각해 보게.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거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을 하려면 정치를 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네. 이 기회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한 발 발벗고 나서보게. 그날 링컨은 집에 돌아와 밤늦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내가 과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배운 사람만 정치를 하라는 법은 없어. 생각을 거듭할수록 링컨은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맞아. 노예들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혼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어. 정치를 해서 사람들의 힘을 모아야 해. 마침내 출마할 결심을 굳힌 링컨은 곧바로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청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에 일리노이주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각오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링컨이 훌륭한 청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 그리고 재치 있는 말솜씨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 곧 투표날이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뽑힐 수 있을까? 링컨은 두근거린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링컨은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뉴설렘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링컨에게 표를 주었지만 링컨을 잘 모르는 다른 마을에서는 표가 조금밖에 나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뉴설렘에서 1년밖에 살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었는데 그러니 실망할 것이 뭐 있나.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지. 링컨은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무렵 뉴셀렘에 처음으로 우체국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링컨을 우체국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우체국장이 된 링컨은 편지를 직접 들고 다니며 집집마다 배달했습니다.
간혹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링컨을 붙잡고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까막눈이라 그러니 미안하지만 자네가 좀 읽어주게. 여보게 급한 일로 편지를 써야 하는데 대신 좀 써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 자네가 좀 써주게. 그럴 때마다 링컨은 친절하게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성실하고 친절한 링컨을 칭찬했습니다. 링컨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1834년 봄, 링컨은 다시 주 의회 선거에 출마해서 당당히 당선되었습니다. 이때 링컨의 나이 25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되다. 1834년 12월 1일 링컨이 당선된 뒤 처음으로 일리노이주의 서울인 반달리아에서 주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링컨은 일리노이 강과 미시시간 호수를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의견은 쉽게 통과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뉴셀럼으로 돌아온 링컨은 마을 사람들에게 의회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체국장 일을 하며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링컨은 비싼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볼 때마다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억울한 일을 더 많이 당한다. 내가 변호사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변호해 줄 텐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링컨을 눈여겨보던 스튜어트 변호사가 링컨을 찾아왔습니다. 자네는 법률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되는 게 어떤가? 아마 자네는 유능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에. 뜻밖의 말을 듣고 링컨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물론이지. 열심히 하면 안 될 일이 있나. 게다가 자네는 아주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네. 스튜어트의 말에 자신감을 얻은 링컨은 그날부터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야 1836년 마침내 링컨은 27살의 나이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링컨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변호도 해주고 때론 자기 주머니까지 털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링컨을 가난한 사람들의 벗이라고 부르며 칭찬했습니다. 1837년 링컨은 스프링필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필드 법원에서는 1년에 한 달 남짓밖에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순회 재판을 다녀야 했습니다. 순회 재판이란 주안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회 재판을 다니다 보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달릴 때도 있었고 벌판 한가운데서 소나기를 만나 오시며 책들이 비에 흠뻑 젖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결코 지치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이야기와 쾌활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링컨을 따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링컨은 순회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한 마을에 갔을 때였습니다. 한 흑인 소녀가 링컨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원래 켄터키주의 농장에서 노예로 있다가 몇 년 전 이곳 일리노이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일리노이주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인은 저를 절대 풀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흑인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링컨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무렵 미국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주와 반대하는 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중 일리노이 주에서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 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링컨은 모진 학대를 받아 야일대로 야인 흑인 소녀를 따뜻하게 유래해 주었습니다. 곧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 계집아이는 제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주에서 돈을 주고 사온 노예입니다. 따라서 저 아이는 당연히 이곳에서도 제 노예입니다. 백인 사내는 흑인 소녀를 가리키며 절대로 자유의 몸으로 풀어줄 수 없다고 우겼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일리노이 주 사람이니 이곳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일리노이 주에서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돈을 주고 이 소녀를 샀다 해도 이곳에서는 노예로 부릴 수 없습니다.
링컨은 조리 있게 흑인 소녀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링컨의 말에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던 재판장은 흑인 소녀를 풀어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링컨이 이긴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고야 말겠다는 신념을 더욱 굳혔습니다. 1842년 링컨은 메리 토드라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성격이 활달한 아내 메리는 변호사 일로 바쁜 링컨을 정성껏 뒷바라지해 주었습니다. 이제 링컨은 주위의 의원으로뿐만 아니라 유능한 변호사로도 널리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만으로는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내 뜻을 이룰 수 없다. 국회의원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뜻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링컨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예 해방의 깃발을 들다. (1847년) 링컨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일리노이 주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한 링컨에게 많은 표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래야 링컨은 큰 어려움 없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링컨은 곧 가족들과 함께 미국의 서울인 워싱턴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무렵 나라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몹시 어수선했습니다. 노예 해방이다 뭐다 떠들어대는 바람에 요즘 노예들이 말을 안 들어 걱정이야. 아니 자네는 노예들이 불쌍하지도 않은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사람을 짐승 부리듯 하다니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일은 아예 하지도 말게. 뭐?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찮은 검둥이들을 짐승 취급을 하든 말든 자네가 무슨 상관인가? 자네는 이웃나라 영국에서는 이미 노예들을 모두 해방시켰다는 말도 못 들었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모질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점점 패가 갈려 서로 어르렁거렸습니다. 특히 북부지방 사람들과 남부지방 사람들의 사이는 당장 쌈이라도 벌릴 듯 험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북부지방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큰 농장이 많은 남부지방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노예 제도를 없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링컨은 가는 곳마다 노예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링컨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온갖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 무렵 미국은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땅을 뺏기기 위해 멕시코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전쟁을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땅을 빼앗기 위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 전쟁은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링컨은 국회에 나가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들조차 링컨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보게 고집 부리지 말고 국민들의 뜻에 따르세. 옳지 않은 일을 어떻게 보고만 있나. 언젠가는 국민들도 내 생각을 알아줄 것에. 링컨은 자기 생각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링컨을 비난하는 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갔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링컨은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1849년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링컨은 쓸쓸한 마음으로 스프링필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호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1854년 어느 날 신문을 뒤적이던 링컨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원인 더글라스가 발표한 새로운 노예 제도에 대한 법안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노예 제도를 그대로 둘 것인지 없앨 것인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노예 제도를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 미국에는 백인 남자들에게만 투표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링컨은 곧바로 더글라스의 의견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나라를 세우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했습니다. 흑인들도 우리 백인들처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더글라스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백인들이 손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을 해방시키든 안 시키든 그것은 우리 백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더글라스의 말은 링컨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흑인들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계속 노예로 부린다면 그것은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링컨과 더글라스의 삶은 서로 패가 갈려 미워하던 사람들의 사이를 더욱 갈라놓았습니다. 북부 지방에는 링컨의 인기가 한없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노예를 부려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남부지방 사람들은 링컨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다. 1860년. 노예제도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벌집을 수저 놓은 듯 소란스러운 가운데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거는 백인들은 흑인들도 포함해서 매우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노예제도가 계속될 것인지 없어질 것인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공화당에서는 링컨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맞수인 민주당에서는 더글라스가 대통령 후보로 뽑혔습니다. 두 후보가 연설을 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링컨은 명쾌하고도 재치 있는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더글라스 역시 야심만만하고 힘찬 연설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두 후보의 밀고 당기는 싸움은 국민들의 가슴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링컨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11살 난 소녀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모두 수염 기른 남자를 좋아해요. 만약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면 아주머니들은 지금보다 아저씨를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에게 아저씨에게 투표하라고 졸라대겠지요. 구렛나루를 길러보세요. 그럼 더욱 멋져 보일 거예요. 아저씨를 존경하는 그레이스 베델 올림. 그 무렵만 해도 미국의 여자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을 졸라 자기 마음에 드는 후보를 찍게 했습니다. 링컨은 편지를 읽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나는 한 번도 수염을 길러본 적이 없어요. 만약 내가 수염을 기르면 사람들이 쓸데없이 멋을 부린다고 놀리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놀려도 그레이스는 날 놀리지 않겠지요. 링컨은 그때부터 구렛나루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의 말이지만 홀려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거 기운이 무르익어 갈수록 남부지방은 혼란으로 들끓었습니다. 노예들이 해방되면 농장 일은 누가 하나. 농장을 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신세가 될 거야. 요즘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앞으로 검둥이들이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네. 남부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속독거렸습니다. 더글라스는 남부지방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분위기는 점점 링컨에게 유리해져 갔습니다.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링컨 쪽으로 흐르는 승리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선거일이 닥쳤습니다. 링컨은 긴장된 마음으로 투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링컨의 승리였습니다. 마침내 링컨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남북전쟁 1861년 3월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링컨은 차근차근 노예들을 해방시킬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한편 날이 갈수록 남부지방 사람들의 불만은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검둥이들이 우리 백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하는 거야. 노예제도를 반대하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탄생됐으니 곧 노예들을 해방시키겠지. 그래서는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끼리 따로 나라를 만들어 독립해야 해. 마침내 남부지방 사람들은 따로 정부를 세우겠다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겠어. 그렇다고 노예 제도를 그대로 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링컨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1861년 4월 12일 링컨의 온갖 노력에도 아랑곳 없이 남북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링컨이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습니다. 링컨은 북부 지방의 군대 소원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국을 사는 젊은이들은 모두 일어나 나라의 통일을 위해 싸웁시다. 곧 애국심에 불타는 10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당당하게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한편 남부지방 사람들도 그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남부 사람들은 모두 쓰러질 때까지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남군은 전쟁에 대비해 무기도 많이 사 모으고 군인들도 착실히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북군은 무기도 턱없이 모자라고 훈련받은 군인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북군은 싸울 때마다 남군에게 밀려 패배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거나 부상당한 채 쓰러져 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링컨은 쓰라린 감정을 억누르며 생각이 잠겼습니다. 노예 제도 때문에 이다지도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다니 하루빨리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전쟁은 좀처에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전쟁터를 찾아다니며 부상병들을 위로하고 싸움에 지친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통일과 노예 해방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링컨의 격려에 힘입어 군인들은 더욱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 갔습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노예 해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라도 노예 해방을 선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링컨은 1863년 1월 1일 마침내 역사적인 노예 해방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모든 흑인들은 자유의 몸입니다. 앞으로는 그 누구도 노예를 부릴 수 없습니다. 이 선언문이 발표되자 흑인들은 모두 감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제로 난군에 끌려갔던 흑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하나 둘 부대에서 도망쳤습니다. 1863년 7월 링컨에게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대통령 각하 기뻐하십시오. 우리 북군이 게티스버그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정말이요. 과연 승리의 여신은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구려. 링컨은 매우 기뻐하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굳게 가졌습니다. 게티스버그의 승리로 북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전세는 차츰 북군에게 유리해져 갔습니다. 그의 말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에서는 전쟁터에서 죽어간 수많은 군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링컨은 짧지만 매우 감명 깊은 연설을 남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 조상들은 자유와 평등의 정신으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엄숙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를 이어 가느냐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한 링컨은 얼굴이 몰라보게 야유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다 명예롭게 죽은 군인들의 충성심을 게티스버그의 길이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뜻대로 이 나라를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자유의 새로운 터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연설을 끝맺었습니다. 비록 3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연설이었지만 확신에 차는 링컨의 연설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민주주의의 불꽃. 1864년 11월 전쟁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는 가운데 또다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링컨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링컨은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1865년 4월 9일 4년 동안 끌어온 남북전쟁은 마침내 북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쳐나와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흑인들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인들에게 모진 학대를 받으며 서럽게 살아온 흑인들에게 마침내 자유로운 새 세상이 찾아온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은 잿더미로 변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링컨은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곳들을 돌아보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링컨이 남부지방의 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이다. 우리 은인께서 오셨다. 한 흑인 청년이 링컨을 알아보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수많은 흑인들이 우르르 링컨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빵보다 귀중한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한 흑인이 링컨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링컨은 그 흑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백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랑스러운 미국의 국민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도록 하십시오. 그때 한 늙은 흑인이 미국 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랫소리는 금세 우렁찬 합창어로 변했습니다. 국가를 부르는 흑인들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전쟁으로 어수선했던 나라는 차츰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링컨에게도 평화로운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얻은 평화를 시기하듯 링컨의 등 뒤로 불행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65년 4월 14일 링컨은 아내 메리와 함께 연극을 보러 극장에 갔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극장 안으로 들어서자 관객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연극이 한창 무르익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살금살금 링컨이 있는 득배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내는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링컨의 뒷머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길을 찢는 듯한 총소리와 함께 링컨은 앞으로 불쑥 꼬꾸라졌습니다. 링컨을 쏜 사내는 노예 해방에 반대하던 부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링컨만 없어지면 노예 제도가 다시 생겨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링컨이 몸소 실천했던 자유와 평등의 정신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내는 몰랐던 것입니다. 링컨은 총을 맞은 이튿날 아침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때 링컨의 나이 56살이었습니다. 가난한 산골 마을에 태어나 흑인 노예를 해방하고 미국을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나라로 만든 에브라함 링컨. 링컨이 남긴 위대한 발자취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영원히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링컨이 살아온 길, 가난했던 어린 시절, 1809년 2월 12일 미국 켄터키주의 산골 마을 통나무집에서 태어나다. 1815년 6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1816년 7살 때 인디애나주로 이사를 가다. 1818년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1820년 17살 때 앤더슨 강에서 백사공 일을 했다. 정치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다. 1831년 22살 때 가족 곁을 떠나 일리노이주의 루셀렘으로 갔다. 1832년 23살 때 일리노이주 의회 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1833년 24살 때 루셀렘에서 우체국장 일을 했다. 1834년 25살 때 일리노이주 의회 의원의 주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7살 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28살 때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33살 때 메리 토드와 결혼했다. 1847년 38살 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노예 해방을 선언하다. 45살 때 더글라스의 새로운 노예 제도에 반대한 법안에 반대하는 운동을 폈다. 1860년 51세 때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861년 52세 때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1863년 54살 때 노예 해방 선언문을 발표하고 게티스버그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연설을 했다. 1864년 55세에 또다시 대통령이 되었고 1865년 56세의 나이에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4월 15일 부스가 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